35에 죽는 사람은 인생의 모든 순간에 35에 죽는 사람이다. 모리츠 하이만이 남긴 이 말로 오늘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 해요. 보내주신 자료가 다루는 인물, 발터 베냐민의 삶을 이보다 더 잘 요약하는 문장이 있을까 싶네요. 그의 갑작스러운 죽음이 그의 삶 전체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지 마치 운명처럼 느껴지게 만들거든요. 맞아요. 그 문장이 베냐민의 삶을 이해하는 아주 중요한 일종의 열쇠가 되죠. 그의 비극적인 마지막을 알고 나면 그의 유년기, 그의 사랑, 그의 학문적 좌절까지 모든 순간들이 그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는 것처럼 보이게 되니까요. 네, 오늘 저희는 바로 그 복잡한 인물의 삶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보내주신 자료를 바탕으로 그가 어떤 시대적 배경에서 태어나 자랐는지, 그리고 그 경험들이 어떻게 발터 베냐민이라는 이 독특한 지식인을 만들어냈는지 차근차근 따라가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그럼 그의 유년 시절부터 시작해 보죠. 1892년 베를린, 아주 부유한 유대인 가정에서 태어났다고 나와 있어요. 동화 유대인이라는 표현이 눈에 띄네요. 이게 어떤 의미인가요? 동화 유대인은 당시 독일 사회의 중요한 특징을 보여주는 용어예요. 그러니까 혈통은 유대인이지만 스스로는 완전한 독일 시민이라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살았던 이들을 말해요. 아하, 정체성은 독일인이라고 생각했던 거군요. 그렇죠. 베냐민의 아버지 에밀 베냐민이 바로 그런 인물이었죠. 미술품 거래부터 은행업, 건설까지 손대는 사업마다 성공시킨 대단한 사업가였어요. 하지만 흥미롭게도 베냐민은 그런 아버지와 평생 동안 긴장 관계를 유지했다고요? 물질적 풍요를 제공했지만 정신적으로는 계속 충돌했던 거군요. 네, 그런 셈이죠. 부유한 환경이었지만 아버지와의 관계는 순탄치 않았군요. 학창 시절은 어땠나요? 명문학교를 다녔지만 정작 가장 행복했던 시간으로 시골 기숙학교 시절을 꼽았다는 점이 좀 의외예요. 네, 바로 그 지점이 베냐민의 성격을 보여주는 첫 번째 단서 같아요. 그는 제도화된 엘리트 교육보다는 자유로운 사유를 더 중요하게 여겼던 거죠. 1905년부터 2년간 튜링겐 지방의 하우빈다 기숙학교에서 보낸 시간이 바로 그런 경험이었고요. 아, 그 교육 개혁가 구스타프 비네켄의 가르침을 받았다고? 맞습니다. 거기서 자유롭게 토론하고 사유하는 법을 배웠고 이게 평생 그의 지적 자양분이 되었어요. 대학에 가서도 자유학생 운동에 참여하면서 토론 동아리를 만드는 등 뭐랄까 제도권 밖의 지적 활동에 더 몰두했고요. 자신만의 지적 세계를 일찍부터 구축해 나갔군요. 그러다 1912년이 그에게 중요한 해였다고 나오는데 이탈리아 여행, 율라콘이라는 여성과의 만남, 그리고 시오니즘과의 첫 접촉. 이 세 가지 사건이 그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쳤나요? 1912년은 20살 베냐민에게 지적, 감정적으로 정말 큰 파도를 몰고 온 해였어요. 이탈리아 여행은 그의 미학적 감수성을 일깨웠고 율라코는 평생 그를 괴롭히는 짝사랑의 대상이 됐죠. 그리고 시오니즘과의 만남은 그의 정체성에 대한 고민을 아주 깊게 만들었습니다. 시오니즘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었나요? 당시 유대인 지식인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을 텐데요. 그 점이 바로 베냐민의 복잡성을 보여줘요. 그는 시오니즘을요, 당시 많은 이들처럼 팔레스타인의 국가를 세우는 그런 정치운동으로 본 게 아니었어요. 아, 그런 게 아니었군요. 네. 그에게 시오니즘은 잃어버린 유대적 가치를 문화적으로 되살리려는 노력에 가까웠죠. 그래서 적극적으로 동참하지는 않으면서도 그렇다고 완전히 외면하지도 않는 그런 양가적인 태도를 보여요. 그렇군요. 평생 그의 사상에 유대 신비주의의 영향이 짙게 남아있었던 것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겠네요. 정확합니다. 정치적 행동보다는 문화적, 정신적 가치를 더 중시했군요. 그러다 제1차 세계대전이 터지면서 그의 삶도 큰 전환점을 맞게 되네요. 네, 1차 대전은 그에게 거대한 충격이었습니다. 입대를 시도했지만 거부당했고 무엇보다 친구 프리츠 하인레가 전쟁과 관련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자 엄청난 충격을 받고 확고한 반전주의자가 됐어요. 아, 이때부터 그에게 전쟁과 죽음은 분리할 수 없는 개념이 되었다고 자료는 말하고 있어요. 19세기가 믿어왔던 기술과 진보에 대한 낙관이 포탄 연기 속에 그냥 사라지는 걸 복격한 거죠. 개인적인 충격과 시대의 비극이 동시에 덮친 시기였군요. 바로 이 혼란기에 그의 인생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인물들을 만나게 되죠. 맞아요. 1915년에 평생의 지적 동반자이자 유대 신비주의 연구의 대가인 게르숑 숄렘을 만나요. 숄렘이요? 네.
두 사람은 평생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서로의 사상에 깊은 영향을 줬죠. 그리고 1917년에는 징집을 피하는 데 성공하고 아내가 될 도라 첼러와 결혼한 뒤 전쟁을 피해 스위스 베른으로 이주해요. 아, 스위스로 갔군요. 네, 그의 삶이 학문과 가정, 그리고 시대의 비극이 뒤섞인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든 거죠. 전쟁이 끝나고 드디어 학자의 길을 걷나 싶었는데 이 길도 순탄치가 않았어요. 박사 학위는 받았지만 그 이후가 문제였네요. 1919년에 독일 낭만주의의 예술 비평 개념이라는 논문으로 박사 학위는 받긴 했지만 베를린으로 돌아온 지 현실의 벽에 부딪혔어요.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면서 스스로를 프롤레타리아화된 지식인이라고 부를 정도였죠. 결혼 생활도 삐걱거렸고 율라콘에 대한 짝사랑도 계속됐다고요. 네. 그리고 결정타는 1925년 프랑크푸르트 대학의 교수 자격을 얻기 위해 제출했던 논문 독일 비예극의 원천이 거부당한 사건이었어요. 잠깐만요. 여기서 흥미로운 패턴이 보이네요. 정통 학계에서 거부당하자 그는 보들레르나 프루스트 같은 외부자들을 번역하고 결국엔 인용문만으로 책을 만들고 싶어하는 수집가가 되잖아요. 마치 부서진 세상의 표편들을 모아서 자신만의 모자이크를 만들려고 했던 것처럼 들려요. 이게 그냥 직업적 전환이 아니라 그의 사상 자체를 보여주는 것 아닐까요? 오, 정확한 지적이세요. 그 학문적 실패는 역설적으로 비평가 베냐민을 탄생시킨 가장 중요한 계기가 됐거든요. 제도권 학문이라는 큰 길이 막히자 그는 자신만의 오솔길을 파기 시작한 거죠. 바로 그 시기에 루카치의 역사와 계급의식을 읽고 마르크스주의에 눈을 뜨게 돼요. 아, 마르크스주의요? 네, 이건 세상을 분석하는 새로운 도구를 얻은 것과 같았어요. 형이상학적 사회에서 벗어나서 물질적 현실, 그러니까 자본주의 사회의 문화 현상을 분석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그의 주변에 새로운 지적 동지들이 모여들기 시작했군요. 아도르노 같은 이름들이 등장하네요. 네, 여기서 그의 직접 항로를 바꿔놓을 중요한 인물들을 만나죠. 특히 훗날 프랑크푸르트 학파의 핵심 인물이 되는 테오도어 아도르노는 베냐민에게 평생에 걸쳐 지적인 동지이자 때로는 날카로운 비평가 역할을 하게 돼요. 아샤라치스, 지크프리트 크라카오와 같은 인물들과의 교류도 그의 사상을 더욱 풍부하게 만들었고요. 학계 진출 실패 이후 파리를 오가며 비평가이자 번역가로서 오히려 더 왕성하게 활동했네요. 그의 필생의 역작이 될 파사젠베르크, 즉 아케이드 프로젝트도 이때 시작되었고요. 맞아요. 파리는 그에게 제2의 고향이자 그의 사상을 펼칠 가장 중요한 무대가 되었어요. 19세기의 파리의 상점가인 파사주를 통해서 자본주의의 꿈과 신화를 분석하려는 거대한 프로젝트였죠. 하지만 이런 왕성한 활동 이변에는 깊은 그림자가 있었어요. 1930년 이혼, 어머니의 죽음, 끊임없는 경제적 궁핍과 정서적 불안이 겹치면서 1932년에는 심각하게 자살을 생각하기도 해요. 그의 삶은 정말 빛과 그림자가 끊임없이 교차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1933년 히틀러가 집권하면서 그의 삶 전체를 뒤흔드는 거대한 파도가 덮치죠. 그는 유대인이자 좌파 지식인이었기 때문에 더 이상 독일에 머물 수 없었어요. 결국 독일을 떠나 파리에 망명했고 다시는 고국 땅을 밟지 못했죠. 이후 7년간 파리를 중심으로 이비사, 덴마크, 이탈리아 등을 떠도는 불안정한 망명 생활이 시작돼요. 이 시기에 기술복제 시대의 예술작품 같은 중요한 글들을 썼지만 삶 자체는 점점 더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었군요. 네, 동생 게오르크는 수용소에서 사망했고 그 자신도 독일 국적을 박탈당한 채 한때 프랑스 내 수용소에 감금되기도 했으니까요. 그리고 마침내 1940년 그의 마지막 여정이 시작되는군요. 독일군이 프랑스를 침공하자 파리를 탈출해서 스페인 국경으로 향했죠. 네, 미국으로 가기 위한 비자를 손에 쥐고 마지막 희망을 품고 피레네 산맥을 넘었지만 스페인 국경 도시 포르토보우에서 예상치 못한 문제로 발이 묶여요. 그리고 바로 그곳에서 1940년 9월 스스로 생을 마감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학계에서도 거절당하고 사랑에도 실패하고 결국 시다에게마저 버림받은 그의 삶이 온통 좌절의 연속이었던 것 같네요. 이런 외부의 압박이 그의 내면을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보내주신 자료를 보면 그의 성격이 정말 한마디로 정의하기 힘든 모순 덩어리였다고 하던데요. 맞아요. 자료에서는 그를 포르투갈의 시인 페르난도 페소아와 비교하는데 아주 흥미로운 지점이에요. 아, 패스와요. 네, 동시대인이었고 같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고 사진 속 모습도 어딘가 닮았죠.
무엇보다 두 사람 다 글쓰기를 삶의 중심으로 삼았고 완성된 체계보다는 단편적이고 파편적인 글쓰기를 선호했다는 점에서 깊이 통하거든요. 페스와의 불안의 책과 베냐민의 파산젠베르크가 바로 그런 작업의 결과물이죠. 겉모습에 대한 묘사도 재미있어요. 젊었을 땐 말랐는데 나이가 들면서 살이 쪘고 근시 때문에 움직임이 느렸다. 스스로는 외모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던 것 같고요. 옷차림에 대한 증언이 엇갈리는 것도 흥미로운데요. 네, 지젤 프로인트는 말년에 늘 더러운 옷 한 벌만 입었다고 예상한다면 다른 친구들은 늘 부르주아적 규범에 맞게 단정하게 차려입었다고 말해요. 정말 정반대네요. 그렇죠. 이런 상반된 증언 자체가 그의 복합적인 면모를 보여주죠. 아도르노는 그가 육체가 없는 것처럼 보였다고 할 정도로 정신이 육체를 압도한 인물이었다고 평했는데 숄렘은 여기에 반박해요. 어떻게 반박했나요? 오히려 베냐민은 매우 강렬한 감정을 지닌 사람이었고 그 강렬함을 이해해야만 그의 글을 제대로 읽을 수 있다고 주장했죠. 내면적으로는 슬픔과 멜랑콜리가 아주 깊었던 인물로 보여요. 사진 속에서도 거의 웃는 모습을 찾아볼 수 없다고 하니까요. 그렇죠. 아도르노는 그의 슬픔을 영원한 위협과 파국에 대한 유대적 인식과 연결했고 숄렘은 그냥 그의 천성 자체가 우울하고 멜랑콜리했다고 말해요. 자신의 사생활을 글에 거의 드러내지 않았지만 그 슬픔만큼은 그의 모든 글에 깊이 배어있죠. 이비사 섬에서의 일화는 그의 이런 성격을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아요. 뭐랄까, 수줍음과 자존심이 뒤섞인 모습이랄까요? 장 제일스가 전한 그 이야기 말이죠. 74도짜리 독한 진을 마시는 내기에서 베냐민이 태연하게 두 잔을 마시고는 조용히 밖으로 나가 쓰러졌다는. 아니, 독한 술을 2잔 마시고 조용히 나가서 쓰러졌다고요. 그러고는 다음날 말없이 떠나버렸다니. 그의 수줍음과 자존심이 얼마나 강했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일화네요. 정말 영화 속 한 장면 같아요. 그렇죠. 하지만 그런 내성적인 모습 이면에는 아주 날카롭고 급진적인 면모도 있었어요. 싫어하는 사람에게는 정말 가차없는 비판을 쏟아냈죠. 막스 브로트가 쓴 카프카 전기에 대한 혹평이 대표적이에요. 아, 네. 이런 복합적인 모습 때문에 주변 사람들도 그를 대하기 쉽지 않았을 거예요. 한나 아렌트가 그를 세상 물결을 따라 헤엄치는 법도 거슬러 헤엄치는 법도 배우지 못한 사람이라고 평한 대목이 인상 깊었어요. 20세기에 던져진 19세기 사람이라는 표현도요. 그 표현들이야말로 베냐민을 가장 정확하게 꿰뚫어본 평가라고 생각해요. 그는 유용한 인간이 되는 걸 끔찍하게 여겼고 동시대의 정치적 사건들에도 의도적으로 거리를 뒀어요. 러시아 혁명이나 스파르타쿠스단 봉기 같은 거대한 사건들이 그의 편지에는 거의 등장하지 않을 정도였다고요? 네, 공산당원이었던 동생 기오르크와는 완전히 다른 길을 걸었던 거예요. 요즘 우리도 급변하는 기술과 사회에 적응 못하고 과거에 던져진 현재 사람처럼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베냐민의 이런 부적응이 오히려 시대를 꿰뚫어보는 통찰력의 원천이 된 건 아닐까요? 바로 그거예요. 그는 시대의 흐름에 올라타는 대신 한 발짝 떨어져서 그 흐름 자체를 관찰하고 분석했어요. 돈 문제에 있어서도 그런 모순적인 면이 드러나요. 평생 경제적 어려움에 시달렸으면서도 고급 레스토랑에서 두툼한 지갑을 꺼내 보이거나 카지노에서 돈을 탕진하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였거든요. 현실 감각이 없는 19세기 귀족 같았다고 할까요? 그런 면이 분명히 있었죠. 정말 복잡한 사람이네요. 그런데 자신의 작품을 후세에 남기려는 열망만큼은 대단했던 것 같아요. 거의 강박에 가까울 정도로요. 맞아요. 원고와 교정세를 여러 사람에게 보내서 보관을 부탁하고 훼손된 종이는 직접 바늘과 실로 꿰매기까지 했대요. 세상에, 바늘과 실로요? 보통 일이 아니네요. 마치 자신의 생각에 담긴 육체를 수술하는 의사처럼 느껴져요. 그에게 원고는 단순한 종이가 아니라 살아있는 존재였나 봐요. 네, 자기과시가 아니라 자신의 사상이 담긴 작품, 그 자체를 어떻게든 이 파국적인 시대에서 살아남게 하려는 필사적인 노력이었던 거죠. 파사젠베르크 원고를 사진으로 복사해서 머나먼한 뉴욕의 사회조사연구소로 보낸 것도 그런 이유였고요. 언어에 대한 태도나 대화 습관도 독특했네요. 네, 일상 대화에서도 문법적 정확성을 고집했고 수줍음이 많았지만 일단 말을 시작하면 유머와 진지함을 넘나드는 강렬한 대화가였다고 해요. 아도르노는 그가 책처럼 말했다고 해석했죠. 마지막으로 그의 끝없는 호기심, 수집가로서의 면모를 짚어보지 않을 수 없네요. 철학, 시뿐만 아니라 만화, 영화, 탐정소설, 마약, 장난감까지 그의 관심사에는 단계가 없었어요. 그의 모든 지적 활동은 결국 수집이라는 행위로 귀결돼요. 한나 아렌트가 그를 궁극적으로 인용문 수집가라고 정의한 것처럼요. 아,
그의 이상이 오직 인용문으로만 이루어진 작품을 만드는 것이었다고요? 맞아요. 기존의 맥락에서 뽑아낸 파편들을 새롭게 배열해서 그 자체로 빛을 발하게 만드는 것. 그게 바로 베냐민의 사유 방식이었죠. 그의 삶과 성격을 따라오다 보니 그의 여정에서 스페인이라는 공간이 차지하는 의미가 궁금해지네요. 특히 그의 마지막을 함께한 곳이기도 하고요. 네, 그는 총 4번 스페인을 방문했어요. 처음 방문했던 1925년에는 세비야의 바로크 화가에게 깊은 인상을 받았고 바르셀로나에서는 항구의 개방적인 분위기에 매료됐죠. 하지만 그의 삶에 가장 큰 흔적을 남긴 곳은 이비사 섬이었군요. 그렇죠. 1932년 처음 이비사에 머물렀을 때가 아마 그의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시기였을 거예요. 그는 그곳에서 저렴한 물가와 평온한 분위기 속에서 뭐랄까 고대의 살아있는 세계를 발견하고 작업에 몰두했죠. 하지만 망명객 신분으로 다시 찾은 이비사는 전혀 다른 곳이었군요. 네, 1933년의 이비사는 그에게 더 이상 낙원이 아니었어요. 현지인들을 슬프고 불쾌하다고 느꼈고 열악한 환경 속에서 신경질적인 사람으로 비쳤다고 해요. 아이러니하게도 스페인어를 본격적으로 공부하기 시작한 건 바로 이때부터였어요. 그리고 4번째 방문이 바로 그가 생을 마감한 포르트보오였고요. 그렇습니다. 스페인 내전에 대해서는 어떤 태도를 보였나요? 다른 정치적 사건들처럼 거리를 두었나요? 기본적으로는 그랬어요. 직접 참여는 피했지만 완전히 무관심하지는 않았죠. 그는 스페인의 비극을 타협된 명분을 위한 순교라고 봤어요. 외부 세력의 개입과 내부의 부패 때문에 순수했던 혁명 사상이 훼손되고 있다고 비판했죠. 그렇군요. 자료에서는 그가 스페인 아나키즘에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은 점을 의외로 여긴다고 했는데 이것 역시 그의 사상적 특성을 보여주는 거겠네요. 네. 그는 조직화된 정치운동보다는 개인의 사유와 통찰을 더 중요하게 여겼으니까요. 오늘 우리는 발터 베냐민이라는 한 지식인의 탄생부터 그가 어떤 모순과 고뇌 속에서 자신의 사상을 구축해 나갔는지 그 복합적인 내면을 들여다봤어요. 부유했지만 불허했던 가정, 학문적 좌절, 시대의 폭력 속에서 그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세상의 표편들을 수집하고 재조립하는 사람이었네요. 네, 오늘 살펴본 그의 생애와 성격은 그의 마지막 시대를 이해하는 아주 중요한 배경이 돼요. 1933년 독일을 떠난 것은 단순히 국경을 넘은 사건이 아니었어요. 그의 지적, 정서적, 물질적 기반이 모두 무너져 내리기 시작하는 전조였던 거죠. 바로 그 지점에서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야겠네요. 자료가 꺼져가는 세계라고 묘사한 1933년부터 1940년까지의 망명 시절, 다른 독일 망명객들과의 불편한 관계, 출판의 어려움, 경제적 궁핍, 그리고 그를 스페인 국경의 작은 마을 포르트보오로 몰고 간 점점 좁아지는 세상의 포위망 속으로 다음 시간에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1940년 9월 스페인의 국경 마을 포르보오로 향했던 발터 베냐민의 마지막 발자취를 따라가 보려 합니다. 그의 마지막 며칠은요, 어떤 명확한 사실보다는 서로 막 엇갈리는 증언들, 또 기억의 파편들로 가득 차 있죠. 마치 짙은 안개 속에 있는 것처럼요. 오늘은 이 조각난 기록들을 하나씩 맞춰보면서 그가 느꼈을 절망의 깊이와 또 그를 둘러싼 미스터리의 실체에 한 걸음 더 다가가 보겠습니다. 네, 이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지금 기록으로 보는 객관적인 사실하고요. 당시 망명자들이 현장에서 느꼈을 그 주관적인 공포 사이에 있는 엄청난 간극입니다. 아, 객관적 사실과 주관적 공포 사이의 간극이요. 네, 예를 들자면 당시 프랑스 국경에 단 독일 게슈타포의 통제력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강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베냐민 같은 망명자들한테는 어디선가 게슈타포가 나타날지 모른다는 그 소문 하나하나가 현실 그 자체였을 겁니다. 그 공포가 모든 판단을 지배하는 그런 상황이었죠. 아, 정말 중요한 지점이네요. 그러니까 팩트가 어땠느냐 이것보다 그들이 어떤 공포를 느꼈는지를 이해하는 게 핵심이라는 말씀이시군요. 자, 그럼 그가 마주했던 국경의 풍경부터 한번 그려보죠. 프랑스와 스페인 양쪽 분위기가 어땠나요? 우선 프랑스 쪽 국경경찰, 정다름이라고 하죠. 이쪽은 감시가 비교적 느슨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료를 보면요. 그 넓은 루시옹 지역 전체 국경을 고작 240명 정도가 담당했다고 해요. 240명이요? 턱없이 부족했겠네요. 네, 그렇죠. 주로 이제 큰 도로나 철도를 지켰고 베냐민이 넘었던 것처럼 그런 험준한 산악 지역까지 순찰하는 경우는 아직 드물었죠. 게다가 이 장다름들이 정치적으로는 보수적이었지만
독일에 대한 반감이 아주 컸습니다. 그래서 나치에 협력하던 비시 정부의 지침을 따르면서도 망명자들에게는 은근히 뭐랄까 관대한 태도를 보이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아, 그냥 눈 감아주는 경우도 있었군요. 심지어 불법으로 국경을 넘으려는 사람들한테 몰래 길을 알려줬다는 그런 증언까지 있을 정도니까요. 일종의 소극적인 저항이었을 수도 있겠네요. 반면에 스페인 쪽은 상황이 훨씬 더 살얼음판이었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1940년 3월부터 스페인 국경 수비가 기존의 카라비네로스에서 프랑코 정권에 충성하는 과르데아 시빌로 교체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변화인데요. 정부의 정책 기조가 초기에 관용에서 감시와 수감으로 급격하게 바뀌었다는 신호였거든요. 아, 베냐민이 도착했던 그 9월에는 굳이 산속을 뒤지지 않고 국경 마을에서 망명자들이 제발로 나타나길 기다리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어차피 잡을 수 있다는 자신감 같은 걸까요? 그쵸. 서류 없이는 스페인을 통과하는 게 거의 불가능했으니까요. 근데 가장 큰 문제는 이 정책의 일관성이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자료에서 자위적이라는 표현이 계속 등장하는데 말 그대로 국경이 아무런 예고나 설명 없이 열렸다가 닫히기를 반복했어요. 세상에, 어제는 통과시켜줬던 사람을 오늘은 막아서는 식이었죠. 그야말로 운에 모든 걸 맡겨야 하는 상황이었군요. 어떤 기준도 없고요. 네. 예를 들어 8월에는 40살 미만의 특정 국적자 입국을 막는 조치가 있었는데 이건 모든 서류를 완벽하게 갖춘 사람한테도 해당됐습니다. 여기에 경찰들의 부패는 뭐 일상이었죠. 돈이나 보석을 빼앗고 뇌물을 받아챙기는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베냐민이 마주한 건 바로 이런 정말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혼돈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 혼돈 속에서 공식적인 경로를 통과하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겠네요. 결국 그래서 그토록 힘들고 위험한 산길을 택할 수밖에 없었던 거군요. 원래는 그 길보다 더 짧고 쉬운 길이 있었습니다. 세르베르를 통해서 포를보우로 가는 길인데요. 베냐민이 국경을 넘기 불과 열흘 전쯤에도 작가 하인니만이나 또 구스타프 말러의 미망인이었던 알마 말러 같은 유명 인사들이 그 길로 무사히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왜 베냐민은 그 길을 이용하지 못했던 거죠? 참 비극적이게도 먼저 탈출했던 사람들 중 일부가 자신의 성공담을 너무 공개적으로 자랑하고 다녔기 때문입니다. 그 소문이 퍼지면서 국경 통제가 갑자기 강화되었고 결국 베냐민은 훨씬 더 험한 내륙의 산길, 새로운 루트를 찾아야만 했습니다. 아, 다른 사람의 희망이 그의 절망이 된 셈이네요. 네, 그런 셈이죠. 그 여정에서 리자 피트코라는 중요한 조력자가 등장하죠. 당시 상황이 어땠는지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1940년 9월 24일 아침, 베냐민은 아니 굴란트와 그녀의 아들과 함께 포르방드르라는 곳에서 반파시스트 활동가였던 리자 피트코를 찾아갑니다. 피트코의 안내를 받아서 바니윌스라는 해안 마을로 이동했는데 그곳 시장이던 뱅상 아제마가 사회주의자였어요. 그가 산길에 대는 조언을 해주죠. 어떤 조언이었나요? 시장은 일단 낮에 길을 한번 답사해보고 다음날 새벽에 포도 수확하러 가는 인부들 사이에 섞여서 출발하라고 제안합니다. 그게 가장 안전할 거라는 판단이었죠. 그런데 여기서 베냐민이 일행과 다른 좀 예상 밖의 결정을 내리죠. 그렇습니다. 답사를 마친 뒤에 피트코를 포함한 다른 사람들은 모두 마을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베냐민은 다음날 힘든 여정을 위해서 체력을 아껴야 한다면서 산에서 밤을 보내겠다고 고집했습니다. 피트코는 밤의 추위나 야생동물, 심지어 밀수업자들의 위험까지 경고했지만 그의 뜻을 꺾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고집을 부렸을까요? 단순히 체력 문제만은 아니었을 것 같은데요. 바로 그가 품에 안고 있던 검은색 서류 가방 때문이었습니다. 이때 그가 피트코에게 남긴 말이 아주 유명하죠. 이 원고는 반드시 구해야 합니다. 나 자신보다 더 중요합니다. 그는 그 원고가 담긴 가방을 잠시라도 자신의 시야에서 벗어나게 하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듣기만 해도 그 절박함이 느껴지네요. 다음 날의 행군은 그의 건강 상태를 생각하면 정말 끔찍했을 것 같습니다. 네, 피트코의 증언에 따르면요. 행군은 베냐민 때문에 매우 더뎠다고 합니다. 심장이 좋지 않았던 그는 10분 걷고 1분씩 쉬어야만 했어요. 시계를 보면서 정확하게 시간을 쟀다고 합니다. 10분에 1분씩이요. 네. 심지어 도중에 길을 잃기도 했고 여정 막바지에는 너무 지쳐서 모두가 말리는데도 오염된 웅덩이의 물을 마시기까지 했습니다. 정말 필사적이었네요. 그때 그가 이렇게만 했다고 합니다. 다른 방법이 없소. 지금 마시지 않으면 끝까지 갈 힘이 없을지도 모르오.
피트코는 그런 극한의 상황 속에서도 그가 끝까지 극도의 정중함과 침착함을 잃지 않았던 모습이 무척 인상 깊었다고 회상합니다. 그야말로 목숨을 건 고행 끝에 포로보호에 도착했는데 그들을 기다린 건 희망이 아니었군요. 스페인 경찰과의 만남은 어떻게 이루어졌나요? 그들은 저녁 늦게 마을에 도착해서 곧장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입국 비자를 받기 위해서였죠. 당시 베냐민은 스페인과 포르투갈을 통과할 수 있는 통과 비자는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프랑스 출국 비자가 없었습니다. 출국 비자는 왜 없었던 건가요? 출국 비자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신원이 노출되면 독일 당국에 넘겨줄 위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망명자들처럼 그 역시 비자 없이 국경을 넘은 뒤에 스페인 당국에 자진 신고해서 상황을 합법적으로 만들려고 했던 거죠. 일종의 관행 같은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관행이 통하지 않았군요. 네, 스페인 경찰의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그들은 입국을 거부당하고 프랑스로 돌아가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여기서 왜 거부당했는지에 대한 증언이 조금씩 엇갈려요. 안내인이었던 리자 피트코는 프랑스 출국 비자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기억하는 반면에 동행했던 아니 굴란트 등은 국적이 없거나 불분명한 사람의 입국을 금지하는 새로운 법령이 바로 그날부터 시행됐기 때문이라고 증언합니다. 잠깐만요. 무국적자라는 게 당시 유럽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였나요? 그냥 여건이 없는 수준이 아니라 법적으로는 아예 존재하지 않는 사람, 어떤 국가로부터도 보호받지 못하는 유령 같은 존재였다는 뜻인가요? 정확합니다. 나치 독일이 유대인들의 시민권을 박탈하면서 수많은 무국적자가 생겨났습니다. 베냐민 역시 그런 상태였고요. 결국 그의 무국적자 신분이 발목을 잡은 것으로 보입니다. 국경의 변덕스러운 정책이 가장 최악의 방향으로 그에게 적용된 순간이었죠. 모든 희망이 사라지는 순간이었겠네요. 경찰은 그들에게 어떻게 돌아가라고 지시했나요? 일부 증언에 따르면요, 경찰은 왔던 길로 그대로 돌아가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 밤중에요? 네. 밤중에 그 험한 산길을 다시 넘으라는 건 사실상 불가능한 명령이었죠. 어쩌면 망명자들을 일부러 공경에 빠뜨리려는 악의적인 의도였을 수도 있고, 혹은 그냥 기계적으로 공식 국경 초소인 세르베르로 인계하겠다는 의미였을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베냐민에게는 사형 선고처럼 들렸을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생깁니다. 베냐민이 그토록 두려워했던 게슈타포의 위협은 객관적으로 봤을 때 정말 그 정도로 심각했을까요? 냉정하게 따져보면요. 1940년 9월 당시 프랑스 남부에서 유대인에 대한 나치의 조직적인 탄압이 아직 본격화되지는 않은 상태였습니다. 비시 정부가 독일 당국에 정치범을 넘겨주기로 한 협정이 있긴 했지만 실제로 인도된 사람은 소수였고 베냐민이 그 명단에 있었다는 증거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의 공포는 과장된 것이었을까요? 바로 처음에 이야기했던 주관적인 공포의 문제입니다. 베냐민 같은 망명자에게 객관적인 통계나 사실은 아무런 위안이 되지 못했을 겁니다. 그들에게는 언제든 게슈타포의 손에 넘어갈 수 있다는 가능성 그 자체가 현실이었으니까요. 그 공포가 그의 마지막 결정을 재촉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되었을 겁니다. 결국 입국이 거부된 베냐민과 일행은 프랑스 호텔이라는 곳에서 하룻밤을 묵게 되죠. 경찰의 감시 아래서요. 그곳은 어떤 장소였나요? 이름은 프랑스 호텔이지만 스페인 포르보에 있는 작은 요관이었습니다. 망명자들이 경찰의 감시하에 머물던 곳이었는데 주인인 후안 수네르라는 사람이 스페인 경찰은 물론이고 게슈타포 요원들과도 아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다는 증언이 있습니다. 베냐민은 그곳 2층 4호실에 묵었습니다. 분위기만 들어도 숨이 막히네요. 그날 밤 베냐민의 상태는 어땠습니까? 육체적으로는 완전히 탈진했고 정신적으로는 깊은 절망의 늪에 빠져 있었습니다. 함께 있던 다른 망명자의 증언에 따르면 그는 침대에 옷도 제대로 입지 않은 채 누워 결코 국경으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에게는 다른 방법, 즉 매우 효과적인 알약이 있음을 암시했다고 하죠. 그의 죽음을 둘러싼 논쟁의 핵심으로 들어가 보죠. 크게 자살, 자연사, 그리고 암살 이렇게 세 가지 가설이 충돌하고 있죠. 네, 가장 유력하고 또 널리 받아들여지는 가설은 자살입니다. 동행했던 아니 굴란트와 그레테 프로인트는 그가 도착한 날 밤 혹은 다음 날 아침 일찍 다량의 모르핀을 복용했다고 일관되게 증언했습니다. 굴란트에게는 친구인 아도르노에게 전해달라며 마지막 메시지를 남기기도 했고요. 그가 오랫동안 자살 충동을 느껴왔다는 점, 실제로 모르핀을 소지하고 있었다는 점, 그리고 그가 처했던 절망적인 상황, 이 모든 것이
자살설을 뒷받침합니다. 하지만 공식적인 사망 진단서에는 다르게 기록되어 있죠. 자연사로요. 그렇습니다. 그를 마지막으로 진료한 의사 라몬 빌라모레노는 사망 원인을 뇌출혈로 기록했습니다. 여기에는 몇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의사가 정말로 자살 사실을 눈치채지 못했거나 아니면 망명자의 비극적인 상황에 연민을 느껴서 복잡한 법적 절차를 피해주기 위해 자살을 은폐해 주었을 가능성입니다. 의학적으로도 모르핀 과다 복용이 뇌출혈을 유발할 수도 있고요. 물론 그간의 극심한 피로와 스트레스로 인해서 심장마비와 같은 자연사가 발생했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가장 논란이 되는 암살설은 어떤가요? 근거가 희박하다고는 하지만 왜 계속해서 제기되는 걸까요? 호텔 주인이나 의사가 게슈타포와 연관되어 그를 살해했다는 주장인데요. 말씀하신 대로 근거는 매우 희박합니다. 가장 큰 의문은 왜 하필 베냐민이었는가 하는 점입니다. 당시 그보다 훨씬 더 유명하고 나치의 블랙리스트 상위에 있던 하인리 히만이나 리온 포이 휴바트가 같은 거물급 인사들은 무사히 국경을 넘었습니다. 1940년 당시에 베냐민은 독일 당국이 특별히 암살까지 해야 할 만큼 중요한 인물은 아니었습니다. 듣고 보니 그렇네요. 하지만 게슈타퍼가 아니더라도 뇌물을 노린 호텔 주인이 베냐민의 가방 속 원고를 탐내서 버린 일일 가능성은 없을까요? 그 원고가 그에게는 목숨보다 중요했으니까요. 흥미로운 추론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입증할 만한 증거는 현재로서는 전무합니다. 그래서 암살설은 음모론의 영역에 머물러 있는 것이죠. 결국 베냐민의 죽음 이후 많은 것들이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로 남았습니다. 그가 남겼다는 마지막 메시지도 그렇고요. 아도로노에게 전해달라던 그 메시지는 어떻게 되었나요? 아닐굴란트는 베냐민이 출구 없는 상황에서 끝내는 것 외에 다른 선택이 없다는 내용의 프랑스어 메시지를 남겼다고 증언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나중에 이 편지를 스스로 파기했다고 밝혔습니다. 파기했다고요? 왜요? 왜 그랬는지는 명확히 설명하지 않았어요. 이 때문에 메시지의 정확한 내용과 존재 여부 자체에 의문이 남게 된 거죠. 그의 장례 절차도 어딘가 기묘하게 진행됐다고 들었습니다. 네, 아주 이상하게 진행됐습니다. 베냐민이 소지품 중에 도미니코 수도회에 보내는 편지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것 때문에 현지 당국은 그를 카톨릭 신자로 오인했습니다. 심지어 그의 이름 베냐민 발토를 성과 이름이 뒤바뀐 발토시로 불렀고요. 동행자들은 자살로 판명될 경우 생길 복잡한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 이 오해를 굳이 바로잡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카톨릭식 장례 절차에 따라 공동묘지에 카톨릭 신자 구역에 묻혔습니다. 정말 모든 것이 뒤죽박죽이었네요. 그렇다면 그가 목숨보다 소중히 여겼던 그 서류 가방, 그 안의 원고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스페인 법원에 그의 소지품 목록이 기록으로 나와 있습니다. 시계, 파이프, 여권, 사진 몇 장, 그리고 편지와 신문, 내용을 알 수 없는 약간의 서류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그 내용을 알 수 없는 서류가 바로 그가 그토록 지키려 했던 원고, 역사의 개념에 관한 태제의 마지막 수정본이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하지만 그 원고의 행방은 지금도 묘연합니다.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가장 가능성이 높은 건 아니 굴란트가 혹시라도 문제가 될까봐 대부분의 서류를 파기했을 거라는 추측입니다. 그녀 자신도 미국으로 망명해야 하는 절박한 상황이었으니까요. 정말 안타깝네요. 베냐민과 함께했던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기서 가장 역설적이고 비극적인 반전이 일어납니다. 베냐민의 죽음이 알려진 후 혹은 그가 죽어가던 바로 그 시간에 상황이 갑자기 바뀝니다. 뇌물을 썼는지 혹은 베냐민의 죽음에 충격을 받은 경찰 책임자가 재량을 발휘했는지 알 수 없지만 아니 굴란트와 그녀의 아들을 포함한 나머지 일행 전원이 스페인 입국을 허가받습니다. 한 사람의 죽음이 다른 사람들에게 길을 열어준 셈이군요. 그렇습니다. 결국 그들은 리스본으로 가서 미국으로 향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발터 베냐민의 마지막 여정은 이렇게 수많은 의문과 아이러니를 남긴 채 막을 내렸습니다. 그의 죽음은 과연 자의적인 선택이었을까요? 아니면 시대가 강요한 필연적인 비극이었을까요? 이 질문은 여전히 우리에게 무겁게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목숨을 걸고 지키려 했던 그 가방 속 원고에는 대체 어떤 생각들이 담겨 있었기에 자신의 목숨보다 더 중요하다고 말했던 걸까요? 그의 육신은 포르보우의 묘지에 묻혔지만 그의 생각은 살아남아 우리에게 도착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바로 그 남겨진 원고, 특히 역사의 개념에 관한 태제를 중심으로 그가 절망의 시대 한가운데서 길어올린 사유의 정수를 함께 탐색해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발터 베냐민의 생각 속으로 좀 더 깊이 들어가 보죠. 오늘은 그의 마지막 글이자 어쩌면 유언과도 같은 역사 개념의 대하여를 중심으로 이야기해 볼 텐데요. 이 원고는 베냐민이 나치의 추적을 피해 국경을 넘던 그 마지막 순간까지 품에 지니고 있었다고 알려져 있죠. 그래서인지 글 전체에서 어떤 비장함마저 느껴집니다. 오늘 우리가 던져볼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파시즘이라는 그 절망의 끝에서 베냐민은 어떻게 희망이라는 개념을 완전히 뒤집었을까? 어떻게 미래가 아닌 과거의 패배자들에게서 그 가능성을 찾아냈을까요? 그의 마지막 사유를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네, 그 비장함이라는 말씀이 정말 정확합니다. 근데 정작 베냐민 자신은 이 글을 어떤 완결된 이론 체계, 그러니까 태제라고 부르기보다는 사색하며 산책하는 동안 모은 한 다발의 약초 같다고 표현했어요. 약초다발이요? 네, 딱딱한 이론이라기보다는 그 절박한 상황 속에서 번뜩이는 생각의 조각들을 모아놓은 것에 가깝다는 뜻이겠죠. 이 생각의 뿌리를 따라가 보면 1920년대 초에 신학적 정치적 단상이라는 글과도 연결이 되거든요. 신학적 정치적 단상? 그 신의 영역과 인간의 영역을 나누면서 행복과 구원의 문제를 다뤘던 걸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거기서 이미 신학과 마르크스주의적 역사관을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 이 고민이 좀 엿보였던 것 같아요. 맞아요. 아주 중요한 지점인데요. 초기의 그 글에서는 메시아라는 어떤 거대한 존재가 역사를 구원하는 그런 그림을 그렸다면 오늘 다룰 역사 개념에 대하여에서는 그 표현이 메시아적 파편들로 바뀝니다. 메시아적 파편들이요? 네. 거창한 구원자가 아니라 모든 순간, 모든 존재에게 깃들어 있는 어떤 작은 구원의 가능성 같은 거죠. 그의 생각이 점점 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희망을 찾으려 했다는 걸 보여줍니다. 실제로 그는 친구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 글이 2차 세계대전이라는 새로운 재앙과 또 당대 사람들이 겪는 그 끔찍한 고통 속에서 나왔다고 밝혔어요. 뭐랄까, 니체의 훌륭한 유럽인과 최후의 인간이라는 개념이 아주 끔찍하게 뒤섞인 최후의 유럽인이 탄생할지도 모른다. 이런 공포를 느끼면서요. 그렇군요. 단순히 책상 앞에서 나온 사유가 아니라 정말 독소 불가침 조약으로 동맹이 무너지고 파시즘이 유럽을 집어삼키는 그야말로 세상의 끝 같은 현실과 정면으로 부딪히면서 나온 글이네요. 바로 그겁니다. 민주주의 국가들이 히틀러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무너지는 걸 보면서 느꼈을 그 무력감과 분노가 글 전체에 흐르고 있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글이 당장의 어떤 정치적 실천 방안을 제시한다기보다는 어쩌면 닿지 않을지도 모를 미래의 누군가, 불확실한 공산주의자들이나 아나키스트들을 향해 던진 유리병 속 편지 같다고도 평가합니다. 흥미롭네요. 어쩌면 그의 평생의 지적 동반자이자 긴장 관계였던 유대 신비주의 사상가 게르숑 슐렘, 그리고 유물론 극작가 베르톨트 브레이트, 이 양 극단을 화해시키려는 마지막 시도였을지도 모르고요. 이렇게 복잡한 배경을 가졌으니 이 글을 해석하는 방식도 제각각일 수밖에 없겠네요. 마르크스주의자가 보기에는 신학적인 표현이 좀 거슬릴 거고 반대로 신학자가 보기에는 너무 유물론적인 것 같고. 정확합니다. 미하엘 웹이라는 사상가가 이 해석들을 아주 재미있게 정리했는데요. 크게 4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브레이트 같은 사람들이 좋아했을 법한 유물론 학파입니다. 이들은 베냐민은 뼛속까지 마르크스주의자다, 신학이니 메시아니 하는 말들은 그냥 사람들의 귀에 잘 들어오게 하려는 문학적 은유일 뿐이다. 이렇게 주장하죠. 그럼 반대쪽도 당연히 있겠네요. 신학학파 같은? 물론입니다. 두 번째가 바로 신학학파인데 이들은 정반대로 말합니다. 베냐민의 핵심은 유대 신비주의와 메시아 사상이다. 마르크스주의는 그저 자기 생각을 표현하기 위해 잠시 빌려 쓴 용어에 불과하다고요. 완전히 반대네요.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좀 더 냉소적인 모순학파입니다. 이들은 베냐민은 물과 기름 같은 마르크스주의와 유대 신학을 섞으려다 결국 실패했다. 그의 사상은 흥미롭지만 본질적으로는 모순 덩어리다라고 봅니다. 듣고 보니 다 일리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은 그 미하엘 웹이 자신의 생각은 어떤 건가요? 웹이는 4번째 길을 제안합니다. 왜 굳이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냐는 거죠. 베냐민은 그냥 마르크스주의자인 동시에 신학자라는 겁니다. 이 둘은 모순되는 게 아니라 그의 사상 안에서 서로를 보완하면서 작동한다는 거죠. 둘 자라는 거군요. 네.
신학이라는 형이상학적 사유가 억압받는 사람들의 구체적인 역사적 경험과 만나는 지점, 바로 거기에 베냐민 사상의 독창성이 있다는 겁니다. 이 관점으로 보면 우리는 단지 계급투쟁의 역사뿐만 아니라 역사 속에서 소외되었던 모든 존재들, 즉 여성, 유대인, 집시, 성소수자 같은 모든 파리아, 즉 천민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결국 핵심은 베냐민을 마르크스주의자나 신학자 둘 중 하나의 틀에 가두려고 하면 그의 사유가 가진 진짜 힘을 놓치게 된다는 거군요. 이 둘을 아슬아슬하게 오가는 그 경계선 위에서야 비로소 그의 독창성이 보인다는 말씀이시네요. 근데 이 글을 읽다 보면 정말 이상한 점이 미래에 대한 이야기가 거의 없다는 겁니다. 보통 혁명을 이야기하면 더 나은 미래, 유토피아를 그리잖아요? 그게 베냐민 사상의 가장 충격적인 지점 중 하나입니다. 1940년에 베냐민에게 미래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미래가 없었다고요? 네. 그는 2차 세계대전이 결국 치명적인 독가스 전쟁으로 번져서 유럽 문명 전체가 종말을 맞을 거라고 거의 확신했습니다. 희망찬 미래가 애초에 존재하지 않는데 어떻게 미래를 이야기하겠어요? 그래서 그는 희망의 근거를 다가올 세대가 아니라 이미 쓰러져간 과거, 위대한 대리를 위해 싸우다 패배했던 그 과거의 세대들 속에서 찾아야만 했습니다. 와, 희망은 오직 희망 없는 자들을 위해서만 주어진다는 그의 유명한 말이 바로 이런 맥락에서 나온 거군요. 절망의 한가운데서 희망을 말하는 방식이 완전히 다르네요. 그렇습니다. 미래를 향한 희망이 모두 사라졌을 때 바로 그때야 비로소 진짜 희망이 주어진다는 역설이죠. 유대 신비주의 전통에 미래를 점치거나 탐색하는 것을 금기시하는 전통이 있는데 이 또한 영향을 줬을 겁니다. 그래서 그가 미래 세대에게 바란 것은 우리의 승리를 기억하고 감사해달라. 이게 아니었어요. 정반대였죠. 우리의 승리에 대해 미래 세대의 감사를 바라지 않고 우리의 패배에 대한 기억을 바란다. 이것이 위안이다. 더 이상 위안에 희망이 없는 이들에게만 가능한 위안. 이라는 구절이 떠오르네요. 정말 가슴 아픈 문장입니다. 그 문장이 글의 역사관 전체를 압축하고 있다고 봅니다. 미래 세대가 우리의 희생 덕분에 행복하게 살 것이라는 그런 기대가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싸우다 졌는지를 기억해달라는 처절한 외침인 셈이죠. 잠시만요. 방금 베냐민이 마르크스주의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진보 사상 자체를 믿지 않았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를 마르크스주의자라고 부를 수 있긴 한 건가요? 미래를 향한 진보 없이 마르크스주의가 성립할 수 있나요? 아주 날카로운 질문입니다. 그래서 베냐민의 마르크스주의는 이단적이라고 불립니다. 그는 공식적인 마르크스 레닌주의 교리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오히려 루카치나 트로츠키처럼 비주류, 비정통 마르크스주의자들에게 더 끌렸죠. 그가 매료된 것은 마르크스주의의 역사는 정해진 법칙대로 발전한다는 그런 과학적 측면이 아니라 현실의 부조리를 뿌리까지 파헤쳐 비판하는 그 급진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 마르크스주의를 그냥 가져다 쓴 게 아니었군요. 거기에 자기만의 재료들, 예를 들어 유대 신비주의나 낭만주의, 심지어 아나키즘 같은 것들을 막 섞어서 완전히 새로운 자기만의 베냐민표 마르크스주의를 만들려고 했던 거네요. 정확합니다. 특히 그는 역사가 저절로 진보한다는 생각, 기술이 발전하면 사회는 당연히 좋아질 거라는 식의 낙관론을 맹렬히 비판했습니다. 그에게 그런 진보 개념은 지배자들의 논리일 뿐이었죠. 그래서 그는 혁명의 동력을 미래에 대한 기대가 아니라 과거에 대한 기억에서 찾습니다. 마르크스에게 혁명이 미래로부터 온다면 베냐민에게 혁명은 과거로부터 오는 것이었죠. 이것이 그와 정통 마르크스주의 사이에 어쩌면 건널 수 없는 강이었습니다. 베냐민이 스탈린주의의 소련의 환멸을 느꼈다는 건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의 비판은 단순히 소련에만 머물지 않았던 것 같아요. 당시 좌파의 또 다른 축이었던 사회민주주의나 심지어 정통 마르크스주의 자체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죠. 그의 이런 비판 정신이 아나키즘 같은 비주류 사상에 끌리게 만든 동력이었을까요? 맞습니다. 그의 비판은 좌파 진영 전체를 향했습니다. 특히 사회민주주의에 대해서는 거의 경멸에 가까운 비판을 쏟아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기술 발전을 숭배하고 역사는 결국 노동계급의 승리로 끝날 것이라는 안일한 진보신앙에 빠져있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이런 낙관론이 노동자들을 수동적으로 만들고 파시즘이라는 거대한 파국이 닥쳐오는데도 제대로 저항하지 못하게 만들었다고 본 거죠. 아, 과거의 패배와 분노에서 투쟁의 에너지를 얻어야 하는데 미래의 후손들은 행복할 거야 라는 막연한 믿음으로 그 에너지를 대체해버렸다.
이런 비판이군요. 그렇죠. 이런 그의 비판적 태동은 자연스럽게 아나키즘으로 연결됩니다. 그의 사상 밑바닥에는 항상 국가나 권위 같은 모든 종류의 억압에 저항하는 아나키즘적 불씨가 타오르고 있었어요. 그는 모든 자유로운 학문과 예술은 국가의 적대적이라고 썼고, 초현실주의를 분석하면서는 바쿠닌 이래 유럽엔 자유에 대한 급진적 이념이 없었다. 초현실주의자들이 그 이념을 갖고 있다고 말할 정도였죠. 그에게 공산주의는 권위주의를 타파하고 개인의 완전한 자유를 보장할 때만 의미가 있었습니다. 방금 기술 발전 숭배를 비판했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베냐민이 생각한 좋은 기술, 좋은 노동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듣기로는 파사주 프로젝트에서 샤를 푸리에라는 사상가에게서 큰 영감을 얻었다고요. 아이들의 놀이처럼 즐겁고 창조적인 활동이 되는 사회를 꿈꿨죠. 베냐민은 바로 이 지점에서 자본주의와 공식적 공산주의가 공유하는 그 생산력 지장주의를 넘어설 대안을 발견한 겁니다. 오늘날의 생태주의나 탈성장 담론과도 맞닿아 있는 지점이네요. 브레이트가 공산주의란 부가 아니라 가난의 공정한 분배라고 했을 때 베냐민이 동조했다는 일화도 생각나고요. 그렇습니다. 그는 기술 그 자체가 나쁘다고 본 게 아니에요. 기술이 인간의 행복이 아니라 권력이나 돈을 위해 복무할 때 결국 우리 자신을 파괴하는 길로 이끌게 된다고 경고한 거죠. 이미 80여 년 전에 오늘날 우리가 겪는 기후위기나 기술 중독의 문제를 예견한 셈입니다.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베냐민 사상의 핵심에는 미래 유토피아가 아니라 당장 우리를 위협하는 파국에 대한 경고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가 말하는 파국이라는 게 좀 독특하게 들립니다. 네, 보통 파국이라고 하면 전쟁이나 대재앙처럼 뭔가 특별한 사건을 떠올리잖아요. 하지만 베냐민에게 파국은 그런 갑작스러운 사건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이 상태, 우리가 진보라고 부르면서 당연하게 여기는 이 일상이 끝없이 계속되는 것, 이대로 쭉 가는 것이 바로 파국이라는 겁니다. 지금 이대로가 파국이다. 그건 정말 충격적인데요. 혹시 비유를 들어주실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베냐민에게 역사는 낭떠러지를 향해 질주하는 기관차와 같습니다. 사람들은 기차의 속도가 점점 빨라지는 걸 진보라고 부르며 환호하지만 그 기차의 최종 목적지는 파멸이죠. 이 상황에서 파국은 기차가 낭떠러지에 떨어지는 그 순간이 아니라 낭떠러지를 향해 계속 달려가고 있는 상태 그 자체입니다. 기차가 더 빨리 달릴수록, 즉 진보가 빠를수록 파국은 더 확실해질 뿐이죠. 그렇다면 그가 생각한 해결책, 즉 혁명은 뭔가요? 기관차를 더 빨리 달리게 해서 낭떠러지를 뛰어넘는 건가요? 정반대입니다. 해결책은 단 하나, 누군가 이 미친 기관차에 비상 브레이크를 땡기는 겁니다. 혁명이란 역사의 흐름을 가속하는 게 아니라 파국으로 향하는 역사의 진화를 급작스럽게 중단시키는 행위인 거죠. 그는 파시즘이 무슨 역사 발전의 예외나 장애물이 아니라 이런 기술적 진보가 낳은 필연적인 괴물이라고 봤어요. 억압받는 사람들에게 예외 상태는 늘상 겪는 일상인데 파시즘은 그 일상적인 억압이 가장 야만적으로 드러난 모습일 뿐이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혁명은 진보의 완성이 아니라 진보의 중단이다. 정말 발상의 전환이네요. 그렇다면 그 비상 브레이크는 대체 누가 어떻게 땡길 수 있는 걸까요? 여기서 그의 유대 신비주의 사상이 다시 등장합니다. 유대교에는 매 순간이 메시아가 들어올 수 있는 작은 문이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가 일직선으로 흐르는 게 아니라 모든 순간이 과거와 미래 전체와 연결되어 있고 어느 순간이든 구원의 문이 열릴 수 있다는 그런 시간관이죠. 베냐민은 바로 이 메시아적 시간 개념을 혁명의 모델로 가져옵니다. 신학이 억압받는 사람들을 위한 무기가 되는 순간이군요. 그렇습니다. 여기서 신학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바로 기억과 구원입니다. 구원은 단순히 나 개인이 천국에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보다 앞서 싸우다 쓰러져간 과거 세대들의 고통과 좌절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니었음을 증명하는 그런 집단적이고 역사적인 차원의 구원입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과거 희생자들의 패배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하지만 기억만으로 세상이 바뀌지는 않잖아요. 물론입니다. 기억은 행동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유대 신비주의에 티쿤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복원 또는 수선이라는 뜻입니다. 부서진 세상을 바로잡는 행위를 말하죠. 베냐민에게 혁명은 바로 이 티쿤의 과정입니다.
패배한 과거 세대들의 고통을 기억하고 그들이 이루지 못했던 해방의 과제를 지금 여기서 성취함으로써 역사를 복원하는 거죠. 결국 하늘에서 내려오는 메시아는 없습니다. 우리 자신이 바로 지금 이 순간 비상 브레이크를 당기려는 우리 각 세대라 메시아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아, 우리의 현재가 패배한 과거 세대들의 어깨 위에 서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빚을 지고 있다는 말처럼 들립니다. 정확합니다. 그래서 패배자들의 역사를 기억하는 것은 체제 전복적인 힘을 갖습니다. 승리자들이 써내려간 공식적인 역사에 균열을 내고 이게 정말 최선인가? 라고 묻게 만드니까요. 이 기억과 분노가 바로 투쟁의 에너지원이 되는 겁니다. 프롤레타리아 혁명은 이 기억의 힘을 통해 인간과 자연을 화해시키고 마침내 계급 없는 사회, 즉 세속화된 메시아의 시대를 여는 것이죠. 그의 유명한 말, 문화의 모든 문서는 동시에 야만의 문서이다. 라는 구절도 이 맥락에서 다시 보이네요. 처음에는 너무 극단적인 시각 아닌가 생각했거든요. 피라미드의 아름다움을 감상하는 게 그걸 만든 노예들의 고통을 찬양하는 건 아니잖아요. 좋은 지적입니다. 베냐민의 의도는 문화유산 자체를 파괴하자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피라미드나 개선문 같은 위대한 문화유산을 볼 때 그 화려함 뒤에 가려진 이름 없는 사람들의 피와 땀을 함께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문화의 역사를 승리자의 관점에서만 볼 게 아니라 그 밑에 깔린 계급투쟁의 역사로 봐야 한다는 거죠. 역사의 흐름을 거슬러 올라가 패배자의 시선으로 역사를 다시 쓸 때 비로소 문화는 야만성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결국 문화가 이미 야만으로 물들어 있기 때문에 그 야만성으로부터 변혁의 에너지를 이끌어내서 새롭고 긍정적인 야만을 창조해야 한다. 이런 주장으로 이어지는군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기존의 질서와 문화를 완전히 파괴하고 새로 시작하는 혁명적 행위. 그것이 바로 긍정적 야만입니다. 새롭고 긍정적인 야만. 그 개념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베냐민의 사유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울림을 주는지에 대해서는 잠시 후 계속해서 깊이 파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저희가 함께 살펴본 자료들을 통해 발터 베냐민이라는 한 사상가의 지적 여정을 따라와 봤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 여러분과 함께 들여다볼 이 부분은요. 그 모든 사유를 지켜내기 위해 그가 벌여야 했던 처절한 싸움, 그의 생애 마지막 7년에 대한 기록입니다. 1933년 나치가 권력을 장악하면서 그의 조국은 더 이상 그의 집이 아니게 되죠. 유럽 대륙 전체가 거대한 폭력의 소용돌이에 휩싸이던 시기, 베냐민에게 망명이라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닥칩니다. 이번 시간에는 파리에서의 고된 망명 생활부터 스페인의 작은 국경 마을 포르부에서 맞이한 그의 마지막 순간까지 그 비극적인 여정의 발자취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네, 이 시기는 한 위대한 지성이 시대의 야만성 앞에서 얼마나 무력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동시에 그 모든 절망 속에서도 사유의 끈을 놓지 않으려는 인간의 존엄성이 무엇인지를 처절하게 증명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1933년 베냐민은 결국 독일을 떠나 망명길에 오르죠. 자료를 보면 그가 향한 곳이 당시 유럽 문화와 예술의 심장이었던 프랑스 파리였습니다. 어쩌면 막연한 희망을 좀 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전 유럽의 지식인들이 다 모여드는 곳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망명객의 눈으로 본 파리는 과연 어떤 곳이었을까요? 파리가 수많은 망명 지식인들의 피난처였던 것은 맞지만요. 바로 그 때문에 역설적으로 아주 치열한 생존의 장이기도 했습니다. 이 자료가 프랑스 문화계와의 관계를 가장 먼저 언급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아, 그렇군요. 베냐민은 독일어권에서는 이미 당대 최고의 비평가 중 한 명으로 명성을 떨치고 있었지만 프랑스 지성계에서는 사실상 무명에 가까운 이방인이었습니다. 언어의 장벽은 물론이고 모든 학문적, 인적 네트워크가 완전히 단절된 상태에서 처음부터 다시 관계를 쌓고 인정받는다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죠. 독일에서는 거장이었는데 파리에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상황. 이게 자존심에 얼마나 큰 상처였을까요? 아니면 오히려 그런 것조차 신경 쓸 겨를이 없을 만큼 생존 자체가 급박했을까요? 후자에 더 가까웠을 겁니다. 그런 어려움이 곧바로 아주 현실적인 문제,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로 이어졌을 것 같습니다. 자료에서도 출판의 어려움을 구체적으로 지적하고 있네요. 바로 그게 망명 지식인들이 겪는 가장 뼈아픈 지점 중 하나였던 거죠. 그는 평생 독일어로 글을 썼는데 나치 집권 이후 독일대에서는 그의 글을 실어줄 곳이 당연히 사라졌습니다. 독일어권 독자 시장 자체가 완전히 붕괴된 거예요. 결국 그가 기댈 수 있었던 건 그와 처지가 비슷한 다른 망명 지식인들이 스위스나 파리에서 아주 소규모로 운영하는
그런 비공식적인 저널들 뿐이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게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네요. 베냐민 같은 거물급 지식인조차 공식적인 학계나 출판 시스템이 무너지니까 결국 의지할 곳은 동료 망명객들이 만든 아주 작고 비공식적인 연대, 거의 지하 네트워크 같은 것이었다는 거군요. 한 시대의 지성이 어떻게 살아남는가를 보여주는 단면 같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그런 소규모 저널들은 당연히 제대로 된 원고료를 지급할 여력이 없었죠. 이는 곧바로 경제적 문제로 직견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죠. 자료에 언급된 그의 편지들을 보면 거의 모든 편지에 돈에 대한 걱정이 빠지지 않습니다. 그는 사실상 크랑크푸르트 사회조사연구소에서 보내주는 연구비와 게르슘 슐럼이나 테오도로 아도르노 같은 친구들의 사적인 도움에 전적으로 의지해서 생계를 이어갔어요. 그 지원금이라는 게 액수도 일정치 않았을 테고 언제 끊길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엄청났겠네요. 이건 단순히 가난하다는 차원을 넘어서는 문제 같아요. 한 인간의 자존감을 갉아먹고 정신을 피폐하게 만드는 지속적인 압박이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럴 수밖에 없었죠. 당연히 건강에도 영향을 미쳤겠죠. 네. 자료가 질병이라는 항목을 따로 두고 있는 것도 그 때문입니다. 베냐민은 원래 심장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망명 생활의 극심한 스트레스, 불규칙하고 영양가 없는 식사, 불투명한 미래에 대한 끝없는 불안감 같은 것들이 그의 지병을 계속해서 악화시켰습니다. 질병은 단순한 신체적 고통이 아니라 그의 망명 생활 전체를 지배하는 어두운 그림자 같은 것이 되어버린 거죠. 이렇게 몸과 마음이 모두 병들고 지쳐가는 상황에서 보통 사람이라면 그냥 주저앉아 버릴 것 같은데요. 그런데 베냐민은 오히려 계속 움직여왔단 말이죠. 자료에 나오는 이 여행이라는 건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휴식을 위한 여행은 분명 아니었을 텐데요. 전혀 아니었죠. 이 시기 그의 여행은 오히려 그의 불안정한 처지를 상징하는 필사적인 몸부림에 가까웠습니다. 예를 들어 덴마크로 가서 동료 극작가이자 사상적 동지였던 베르톨트 브레이트를 만나는 건 고립된 상황에서 어떻게든 지적인 교류를 이어가고 서로에게 위안을 얻기 위한 절박한 시도였어요. 그랬군요. 이탈리아 살레모나 스페인 이비사 섬에 머물렀던 것도 물가가 비싼 파리를 잠시 떠나서 생활비를 아끼면서 어떻게든 지피를 이어가기 위한 생존의 방편이었고요. 그의 여행은 목적지가 있는 여정이 아니라 끊임없이 떠밀려 다니는 부유, 그런 것에 가까웠습니다. 그의 공적인 삶이 이토록 위태로웠다면 사적인 삶은 어땠을지 궁금해집니다. 이런 극한의 상황 속에서도 사랑이나 가족 관계는 존재했을 텐데요. 자료는 연애와 가족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네, 그 고독과 불안 속에서도 그는 여러 지적인 여성 예술가, 작가들과 편지를 주고받으며 지적인 유대와 감정을 나누었습니다. 어쩌면 그런 교류가 칠흑 같은 망명 생활을 견디게 해준 얼마 안 되는 빛이었을지도 모르죠. 반면에 전부인 도라와 아들 슈테판과의 관계는 그에게 큰 심리적 부담이었을 겁니다. 물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데다 경제적으로 아무런 도움도 줄 수 없는 무력한 아버지이자 전남편이라는 사실이 그를 계속해서 괴롭혔을 거예요. 한 명의 위대한 사상가 이전에 한 개인으로서 겪는 고뇌의 시간이 고스란히 느껴지는 대목입니다. 자료의 한 부분이 특히 인상적인데요. 첫 번째 순례, 느베르, 파리, 루르드, 마르세유라고 되어 있습니다. 단순한 여행이 아니라 굳이 순례라는 표현을 썼어요. 여기에는 분명 특별한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아주 중요한 지적입니다. 순례라는 단어 하나가 이 여정의 성격을 완전히 다르게 보여주죠. 이건 단순한 물리적 이동이 아니라 영적인 차원의 탐색, 혹은 구원을 찾아 헤매는 절박한 걸음이었음을 암시합니다. 구원을 찾아 헤매는 걸음. 네, 파국으로 치닫는 유럽이라는 거대한 지옥 속에서 어떻게든 피난처를 찾으려는 몸부림이었던 거죠. 특히 루르드는 카톨릭의 성지잖아요. 맞아요. 유대인이었던 베냐민이 왜 그곳으로 향했을까? 마르세유의 항구에 서서 그는 무엇을 보았을까? 이런 질문을 던져보면 시대의 절망과 그의 내면 풍경이 겹쳐지면서 그의 마지막 여정에 대한 비극적인 서곡처럼 느껴집니다. 그렇게 위태로운 희망을 붙잡고 버티던 시간도 잠시였군요. 1940년 나치가 파리를 점령하면서 그야말로 벼랑 자체가 무너져 내린 거군요. 이제 선택지는 생존이 아니라 말 그대로 탈출 하나만 남게 된 겁니다. 네, 그의 마지막 여정, 포르보에서의 죽음으로 넘어가 보죠.
자료는 시작부터 프랑스 경찰과 스페인 경찰이라는 두 존재를 언급하는데요. 국가 권력이 이제 보호자가 아니라 사냥꾼이 되었음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정확합니다. 1940년의 유럽에서 특히 베냐민 같은 유대인 망명객에게 경찰은 생사를 가르는 직접적인 위협이었습니다. 당시 프랑스 남부에 들어선 비시 정부는 나치에 아주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유대인과 정치범들을 체포해 넘기고 있었어요. 스페인의 프랑코 정권 역시 나치와 우호적인 관계였고 국경 정책을 하루아침에 바꾸는 등 예측이 불가능한 상태였죠. 이제 그에게 국경은 넘어야 할 선이 아니라 언제 다칠지 모르는 거대한 덫이 된 겁니다. 그 덫을 피하기 위해 그는 세르베르 루트를 통한 도보 여정을 감행합니다. 자료는 이 과정을 베냐민의 도보라고 특별히 이름 붙여서 그 고통스러운 과정을 강조하고 있네요. 프랑스와 스페인 국경을 이루는 피레네 산맥을 걸어서 넘는 길이었습니다. 공식적인 길이 아니라 미립 국자들이나 이용하는 험준한 산길이었죠. 산길이었군요. 앞서 이야기했듯이 심장이 좋지 않았던 베냐민에게 이 산행은 말 그대로 목숨을 건 사투였습니다. 여기서 정말 가슴 아픈 일화가 있죠. 당시 사람들의 증언에 따르면 그는 아주 무거운 검은색 서류 가방 하나를 필사적으로 끌고 이 길을 올랐다고 해요. 서류 가방이요? 네. 그 안에는 아마도 그의 마지막 역작인 역사의 개념에 대하여의 원고가 들어있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육체적 한계와 싸우면서도 자신의 사상, 자신의 모든 것이 담긴 그 가방만큼은 포기할 수 없었던 거죠. 그 험난한 길을 걸어 마침내 국경 너머 스페인 땅, 포르부에 도착했을 때 그는 스페인 경찰과의 조우라는 결정적인 순간을 맞이합니다. 모든 고통이 끝나고 희망이 시작되는 순간이 될 수도 있었을 텐데요. 비극적이게도 정확히 그 반대였습니다. 그와 일행을 맞이한 스페인 경찰은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전합니다. 바로 그들이 도착한 그날부터 스페인으로 들어오는 모든 외국인에 대한 국경 통과가 금지되었다는 겁니다. 바로 그날부터요? 네. 모든 서류가 무효가 되었으니 내일 아침 그들이 넘어왔던 그 험한 산길을 통해 다시 프랑스로 돌아가야 한다는 절망적인 통보였죠. 같은 길로 되돌아가야 한다는 것. 그 말의 무게가 상상조차 되지 않습니다. 그에게 그 말은 무엇을 의미했을까요? 자료는 그 답을 게슈타포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명확히 적고 있습니다. 프랑스로 돌아간다는 건 비시 정부 경찰에게 체포되어 곧바로 게슈타포에게 넘겨진다는 것과 같은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끝은 강제 수용소에서의 고문과 죽음이라는 걸 베냐민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두려움은 막연한 불안감이 아니라 눈앞에 닥친 명백한 현실에 대한 너무나도 합리적인 판단이었어요. 모든 탈출구가 막혀버린 완벽한 막다른 길이었습니다. 그 깊은 절망 속에서 그는 송환 전날 밤을 보내기 위해 마을의 작은 호텔에 머물게 되고 그의 마지막 시간들이 바로 그곳에서 펼쳐집니다. 네, 포르부의 호텔 데 프란시아였습니다. 그 호텔의 작은 방에서 그는 육체적 탈진과 함께 모든 희망이 소멸된 완전한 절망감에 휩싸였을 겁니다. 자료에서 의사 혹은 의사들이라고 복수형 또는 불확실한 형태로 표기한 점이 눈에 띄는데요. 이건 당시 상황이 얼마나 혼란스러웠고 그의 마지막 순간에 대한 기록조차 얼마나 모호한지를 암시하는 대목입니다. 그렇군요. 그가 약물을 복용한 뒤 스스로 의사를 불렀는지 아니면 다른 사람이 불렀는지 그 마지막 순간의 정확한 정황은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가장 핵심적인 질문에 도달하게 됩니다. 발터 베냐민은 어떻게 죽었는가? 현재까지 가장 유력하게 받아들여지는 사인은 자살입니다. 그는 이런 최악의 상황을 오래전부터 예견하고 준비했던 것 같아요. 친구들의 증언에 따르면 그는 언제든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 있도록 항상 다량의 모르핀 정제를 지니고 다녔다고 합니다. 모르핀을요? 네. 게시타포의 손에 넘어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짓밟히고 고통스럽게 죽느니 스스로 자신의 마지막을 선택하겠다는 비극적인 결단이었던 거죠. 그는 그날 밤 호텔방에서 가지고 있던 모르핀을 다량 복용했습니다. 죽음을 앞둔 그 순간에 그는 아도르노에게 보내는 메시지를 남겼다고 자료에 나와 있네요.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는 자신의 지적 동지이자 친구를 생각했군요. 네, 함께 피레네 산맥을 걷던 동행에게 마지막 말을 남겨서 미국에 있던 테오도르 아도르노에게 꼭 전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자신의 절망적인 상황을 알리고 그가 그토록 소중히 여겼던 자신의 사상과 원고들을 부탁한다는 내용이었다고 전해집니다. 육체가 소멸하는 그 순간에도 어떻게든 자신의 지적 유산을 살려내고자 했던 한 사상가의 마지막 의지였던 셈이죠. 그의 사후
종교 의식과 매장은 어떻게 이루어졌나요? 그의 죽음이 남은 사람들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쳤을지도 궁금합니다. 여기서 역사의 가장 비정하고 잔인한 아이러니가 드러납니다. 베냐민의 죽음 소식을 들은 포르부의 스페인 관리들은 충격을 받았고 인도적인 차원에서 나머지 일행의 국경 통과를 허락해 주었습니다. 세상에. 결국 베냐민 한 사람의 죽음이 함께 길을 걸었던 동행자들의 목숨을 구한 셈이 된 거죠. 유대인이었던 그는 공식적으로는 카톨릭식 장례를 치른 후 포르부의 공동묘지에 묻혔습니다. 그랬군요. 하지만 그의 무덤은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서 수십 년간 잊혔다가 한참 뒤에야 그 위치가 확인되었습니다. 이렇게 망명 생활의 처절한 고통과 스페인의 작은 국경 마을에서 맞이한 비극적인 후후까지 발터 베냐민 생애의 마지막 조각들을 맞춰보았습니다. 한 위대한 지성의 삶이 역사의 폭력 앞에 이렇게 무참히 쓰러져간 너무나도 안타까운 순간이었습니다. 그랬습니다. 그의 죽음은 단순히 한 개인의 비극을 넘어서 파시즘이라는 광기가 유럽의 정신을 어떻게 파괴했는지를 상징하는 하나의 사건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중요한 점은 그가 그 무거운 가방을 메고 산을 넘으면서까지 지키려 했던 그의 사상과 글은 결코 죽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 지점인 것 같습니다. 그의 육신은 포르부의 잊힌 묘지에 묻혔지만 그가 마지막까지 손에서 놓지 않았던 사유의 흔적들은 살아남아 후대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그의 지적 유산이 오늘날 우리에게 왜 여전히 중요하게 이야기되는지 그 현대적 의미를 깊이 탐색하며 이 긴 여정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저희 파울 클레의 그림 새로운 천사 이야기 나눴었죠. 네, 그랬죠. 과거의 그 폐허와 더미를 등지고 미래로 어쩔 수 없이 떠밀려가는 그 천사의 모습, 그리고 그 천사를 미는 그 거대한 폭풍이 우리가 진보라고 부르는 것이라는 그 충격적인 진단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베냐민 사상 여정의 정말 마지막 시간인데요. 이 진보라는 개념을 완전히 좀 해체해보고 그가 생각했던 진정한 역사란 무엇인지, 네. 그리고 과거를 어떻게 지금 이 순간의 투쟁으로 가져올 수 있는지 그 핵심적인 사상들을 아주 깊이 있게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네. 베냐민은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해온 역사라는 것, 그 자체에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역사 그 자체요? 네. 역사를 그냥 지나간 사건들의 어떤 기록 보관소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요. 지금 여기에 우리를 움직이고 또 때로는 억압하는 살아있는 힘으로 파악을 하죠. 살아있는 힘이요? 네. 그 논의의 출발점이 아주 강렬합니다. 바로 비상상태, 독일어로는 아우스남의 출시탄트라는 개념에 대한 새로운 인식인데요. 비상상태요? 네. 베냐민이 이렇게 말을 해요. 억압받는 자들의 전통은 우리가 살고 있는 비상사태가 상례이지 예외가 아님을 가르쳐준다. 잠깐만요. 비상상태가 예외가 아니라 상례라고요? 네, 바로 그겁니다. 보통은 평화로운 일상이 정상이고 뭐 전쟁이나 재난 같은 비상사태가 예외적인 일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저희는. 그렇죠. 다들 그렇게 생각하죠. 근데 그게 완전히 반대라는 말이군요. 우리는 이 평온하고 질서 잡힌 일상이라 말로 사실은 지배 권력이 자신들의 승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아주 예외적인 상태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평화가 오히려 예외다. 네. 반대로 역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그 본질적인 모습은 이름 없이 쓰러져간 수많은 사람들이 억압받고 착취당하는 그 폭력의 상태, 네. 즉 비상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제대로 보려면 이 비상상태가 곧 일상이라는 이 뼈아픈 현실부터 먼저 직시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듣고 보니 정말 충격적이네요. 그럼 우리가 배우는 역사는 도대체 뭘까요? 학교에서 배운 그런 위인들의 업적이나 뭐 위대한 전쟁의 승리 같은 것들은 이런 비상상태로 완전히 가리고 있는 셈이잖아요. 맞습니다. 완전히 가리고 있는 거죠. 자료에서 베냐민이 역사주의, 그러니까 히스토리시즘을 아주 강하게 비판하던데 바로 이런 역사 서술 감시를 말하는 거겠군요. 정확합니다. 역사주의라는 건 과거에 일어난 일들을 있는 그대로 아주 객관적으로 보여준다고 주장해요. 네, 객관적으로요. 원인과 결과에 따라서 차곡차곡 쌓아서 하나의 거대하고 매끄러운 이야기처럼 만들죠. 네네. 하지만 베냐민은 이게 기만이라고 봅니다. 이건 객관적인 서술이 아니라 승리자의 관점에 감정이입하는 행위에 불과하다고 비판해요. 감정이입이다. 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현재의 지배자는 언제나 과거의 승리자들의 유산을 물려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계승자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의 역사 서술은 필연적으로 승리자들이 남긴 기념물, 즉 전리품들을 무비판적으로 감상하게 만듭니다.
전리품이라니 이 표현이 정말 날카롭네요. 그럼 그저 감상하는 게 왜 그렇게 문제라는 걸까요? 사실 역사를 배울 때 그 시대 사람들의 감정을 이해하려는 노력은 어찌 보면 당연한 과정 아닌가요? 물론 감정이입 자체가 필요하죠. 하지만 누구에게 하느냐가 문제인 겁니다. 아, 다상이 문제다? 네, 역사주의는 우리도 모르게 오직 승리자에게만 감정이입하게 만들어요. 예를 들어 화려한 개선문을 보면서 황제의 위대함을 느끼게는 하지만 네. 그 문을 짓기 위해 끌려와서 죽어간 수많은 노예들의 고통에는 눈 감게 만들죠. 아, 그러네요. 그 모든 문화적 기념물들은 하나같이 이름 없는 자들의 피와 눈물 위에 서 있다는 사실을 잊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베냐민은 이런 역사주의를 거부하고 역사가에게 전혀 다른 과제를 부여합니다. 그게 뭔가요? 바로 역사를 결을 거슬러 빗질하는 것입니다. 역사를 결을 거슬러 빗질한다. 와, 비유가 정말 강렬하네요. 그렇죠. 머리카락을 결대로 빗으면 부드럽지만 거꾸로 빗으면 엉키고 그 안에 숨겨져 있던 것들이 다 드러나는 것처럼요. 네, 바로 그 이미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과서에서 위대한 정복군주라고 배우는 인물의 역사를 결을 거슬러 빗질하면 그 정복전쟁 때문에 삶의 터전을 잃고 죽어간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드러난다. 뭐 이런 뜻이겠군요. 그렇습니다. 승리자들이 만들어 놓은 그 부드럽고 매끄러운 역사의 흐름을 거슬러 올라가는 거죠. 네. 그 속에서 잊혔던 목소리, 패배한 자들의 신음, 그리고 그들이 이루지 못했던 꿈과 희망의 조각들을 발견해내는 것. 아,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역사가의 임무라고 벤야민은 말합니다. 이건 단순히 과거의 비극을 확인하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에요. 그럼요. 그들의 완수되지 못한 투쟁을 지금 여기로 가져오는 아주 정치적인 행위인 셈이죠. 패배한 자들의 목소리를 듣는다는 게 정말 중요하군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들어요. 네. 그 목소리들은 이미 지나간 과거의 것인데 그걸 지금 여기서 듣는다는 게 어떻게 가능한 걸까요? 사실 죽은 자의 목소리를 듣는다는 건 거의 초현실적으로 들리기도 하고요. 베냐민은 이 과거와 현재의 연결을 어떻게 설명했나요?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베냐민은 여기서 아주 독특한 시간 개념을 제시하는데 바로 지금 시간, 예츠차이트입니다. 지금 시간? 혹시 어떤 장소에 갔을 때나 아니면 특정 음악을 들었을 때 완전히 잊고 있던 과거의 감정이나 기억이 갑자기 생생하게 되살아나는 경험 해보셨나요? 아, 마치 시간이 멈추고 과거와 현재가 딱 하나가 된 듯한 그 순간이요. 뭔지 알 것 같아요. 저도 어릴 때 살던 동네 골목을 정말 우연히 지나가다가 갑자기 잊고 있던 친구와의 기억이랑 그때 맡았던 떡볶이 냄새까지 한꺼번에 막 떠올라서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던 적이 있어요. 아, 그러셨군요. 네, 그런 순간을 말하는 거군요. 네, 베냐민이 말하는 지금 시간이 바로 그런 개념에 가깝습니다. 이건 시계가 똑딱거리면서 그냥 흘러가는 동질적이고 공허한 시간이 아니에요. 네, 과거의 어떤 장면과 현재의 어떤 상황이 뭐랄까 운명처럼 마주쳐서 선광처럼 터져나오는 현재로 충만한 시간인 거죠. 현재로 충만한 시간이요. 네. 그는 이걸 성좌, constellation, 즉 별자리에 비유하기도 했어요. 별자리요? 밤하늘의 별들은 실제로는 수억 광년씩 막 떨어져 있잖아요. 그렇죠. 엄청 멀리 있죠. 하지만 지구의 특정 위치에서 보는 우리에겐 하나의 의미 있는 형상, 예를 들면 북두칠성 같은 별자리로 보이잖아요. 아, 네네. 이처럼 서로 아무 상관 없어 보이던 과거의 한 사건이 현재의 우리에게 갑자기 의미 있는 형상으로 나타나는 순간, 그게 바로 지금 시간. 그렇군요. 그럼 그 순간에만 볼 수 있는 아주 특별한 것이 있다는 의미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자료에서 진정한 과거의 이미지는 스쳐 지나가는 이미지로서만 포착될 수 있다고 했나 봅니다. 네, 바로 그 구절이죠. 우리가 원할 때마다 꺼내볼 수 있는 앨범 속 사진 같은 게 아니라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 이미지는 인식되는 순간에만 섬광처럼 한 번 반짝이고는 두 번 다시 볼 수 없는 이미지입니다. 아주 찰나적인 거죠. 그리고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이 섬광이 아무 때나 나타나는 게 아니라 바로 위험의 순간에 나타난다는 겁니다. 위험의 순간이요? 네. 억압받는 계급이 자신들의 존립을 걸고 싸우는 그 절체절명의 순간이에요. 그때 과거에 있었던 비슷한 투쟁과 패배의 기억이 섬광처럼 스쳐 지나가면서 현재의 투쟁에 영감과 용기를 준다는 거죠.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부당 해고에 맞서 싸우는 노동자들이 있다고 해보죠. 그분들이 수십 년 전 선배 노동자들의 파업투쟁 이야기를 접했을 때 그 과거의 사건이 그냥 단순한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의 싸움에 힘을 주는 살아있는 이미지로 다가오는 것, 바로 그런 순간입니다. 그렇군요. 과거를 구원하고
또 현재를 바꿀 기회는 바로 그 찰나의 섬광 속에만 존재한다. 네, 바로 그겁니다. 위험의 순간에 스치는 과거의 이미지라 굉장히 시적이면서도 혁명적인 발상입니다. 이런 관점은 모든 것이 점진적으로 나아질 거라는 그런 진보에 대한 믿음과는 완전히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특히 베냐민이 당대 사회민주주의의 진보 개념을 비판하는 대목이 아주 인상 깊었습니다. 네, 베냐민은 당시 독일 사회민주주의자들이 가졌던 그 낙관적인 진보관을 맹렬하게 비판했습니다. 어떤 식의 진보관이었나요? 그들은 이제 기술이 발전하고 교육이 보편화되는 등 역사의 큰 흐름을 타기만 하면 언젠가는 저절로 노동자들이 해방되는 더 나은 사회가 올 거라고 믿었죠. 아, 그냥 가만히 있어도 좋아질 거다. 말하자면 역사의 강물에 몸을 맡기고 그냥 흘러가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하지만 베냐민이 보기엔 그 강물이 유토피아가 아니라 네, 파시즘이라는 거대한 폭포를 향해 흘러가고 있었던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는 이런 무비판적이고 수동적인 진보 개념이 오히려 노동계급의 투쟁 의지를 마비시키고 결국 파시즘의 등장에 무력하게 만들었다고 아주 통렬하게 비판했습니다. 이건 오늘날에도 비슷하게 적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말이죠? 예를 들어 인공지능 기술이 발전하면 모든 사회 문제가 해결될 거야 라는 식의 막연한 믿음 같은 거요. 아, 기술 낙관주의요? 네. 베냐민이라면 이런 기술 낙관주의가 정작 우리가 지금 당장 해결해야 할 불평등이나 기후위기 같은 시급한 투쟁에서 눈을 돌리게 만드는 아주 위험한 생각이라고 비판했을 겁니다. 그렇겠네요. 그래서 그는 역사의 연속성을 그냥 따라가는 게 아니라 폭파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는군요. 네, 맞습니다. 자료에 역사의 연속성을 폭파시켜버리는 것이 혁명 계급의 의식이라는 구절이 나오는데 이걸 설명하는 비유가 바로 호랑이의 도약인 것 같습니다. 아, 네. 굉장히 독특한 표현인데 어떤 의미인가요? 네. 그는 프랑스 혁명을 아주 흥미로운 예로 듭니다. 프랑스 혁명가들은 자신들의 혁명을 일으키면서 계속해서 고대 로마 공화정을 떠올리고 모방했어요. 아, 그랬었죠. 복장이나 건축양식 같은 것들이요. 네, 복장, 연설, 건축까지요. 이게 단순히 과거가 멋있어 보여서 흉내낸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뭐죠? 베냐민의 해석에 따르면 그들은 시간을 뛰어넘어서 과거 로마 공화정이라는 호랑이가 존재했던 그 자리로 도약한 겁니다. 도약했다고요? 네, 그래서 그 시대가 품고 있던 혁명적 에너지를 현재로 끌고 온 것이죠. 즉, 역사의 흐름을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특정 시점, 네. 억압에 맞서 싸웠던 그 순간을 현재의 투쟁 속으로 끌어와서 역사의 흐름을 순간적으로 멈추고 완전히 새로운 시작을 만들어내는 행위. 아, 이것이 바로 과거를 향한 호랑이의 도약, 타이거스프룽인 디버강은하이트입니다. 역사의 연속적인 시간을 정지시키는 거죠. 일종의 메시아적 시간 개념과도 연결이 됩니다. 역사의 시간을 정지시킨다는 개념까지 나아가네요. 정말 거대한 사유입니다. 그렇죠.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은 유대교 신비주의 사상과 연결되면서 더욱 깊어지는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미래를 탐사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다는 구절이 나오는데요. 네, 그 구절이 나오죠. 이건 미래를 예측하고 대비하려는 인간의 본성과는 정반대 방향이라 굉장히 흥미롭게 다가왔어요. 그렇죠. 보통 우리는 미래를 궁금해하고 점을 치거나 예언을 통해서 미래를 알고 싶어 하잖아요. 네, 당연히 그렇죠. 하지만 유대교에서 이걸 금지한 것은 베냐민의 해석에 따르면 미래가 과거와 아무 상관없는 그냥 텅 빈 시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 오히려 미래는 과거에 구원받지 못하고 쓰러져간 이들의 부름에 우리가 응답해야 하는 시간이라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그들은 미래를 내다보는 대신에 기억, 독일어로는 아인게덴켄이라는 행위에 집중했습니다. 기억이요. 네, 기도를 통해 또 여러 의식을 통해 과거 세대의 희생과 그들이 이루지 못한 희망을 끊임없이 현재로 불러오는 것이죠. 아, 미래를 아는 것보다 과거를 기억하는 것이 더 중요했다는 거군요. 네, 바로 그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행복에 대한 관념도 완전히 달라지겠네요. 우리는 보통 미래에 더 행복해질 거야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잖아요. 그렇죠. 미래의 행복을 저당 잡혀두고 살죠. 맞아요. 그런데 자료에서는 우리가 지금 느끼는 행복조차 과거와 깊이 연결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이 구절이 참 아름다우면서도 서늘하게 느껴졌는데요. 어떤 구절이었죠? 우리가 질투를 느끼는 행복조차도 우리가 숨쉬고 있는 공기 속에서만 온전히 존재한다.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었을 법한 사람들과 우리에게 몸을 주었을 법한 여인들과 함께 말이다. 이 구절은 정확히 어떤 의미일까요?
이 구절은 우리의 행복이 결코 우리 자신만의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나만의 것이 아니다. 네, 한번 생각해보면 지금의 나라는 존재는 수많은 과거 세대들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죠. 그렇죠. 내가 지금 누리는 이 작은 행복 안에는 나와 같은 시대에 살았지만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죽어간 사람들, 그리고 나보다 먼저 살다 간 수많은 세대들의 이루지 못한 행복의 메아리가 담겨 있다는 겁니다. 아, 즉, 우리는 과거 세대와 보이지 않는 어떤 약속으로 연결되어 있고 그들의 구원에 대한 책임을 암묵적으로 지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죠. 그렇군요. 진정한 구원은 먼 미래에 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 우리가 과거를 기억하고 그들의 미완의 과제를 이어받을 때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모든 세대는 이전 세대와 약한 메시아적 힘으로 연결되어 있으니까요. 그렇군요. 결국 모든 순간이 구원의 좁은 문이 될 수 있다는 마지막 말로 그의 역사 철학 전체가 요약되는 것 같습니다. 네. 단순히 과거를 연구하는 것을 넘어서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책임과 과제가 있는지를 묻는 그런 철학이네요. 맞습니다. 베냐민에게 역사는 박물관에 박제된 기록이 아니라 매 순간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는 현재적인 과제인 거죠. 네. 승리자의 화려한 기념탑 아래에서 신음하는 패배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진보라는 이름의 거대한 폭풍에 맞서서 역사의 비상 브레이크를 단기려 했던 그의 치열한 사유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서늘하고 유효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총 5번에 걸쳐서 발터 베냐민의 사상을 따라와 보았습니다. 언어에서 출발해서 번역, 기술 복제 시대의 예술, 그리고 오늘 나눈 역사의 개념까지. 네, 긴 여정이었네요. 네. 그의 사유 여정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의 시선이 있다면 그것은 아마도 잊힌 것들, 패배한 것들, 연약한 것들을 향한 깊은 연민과 책임감이 아니었을까 싶네요. 저도 깊이 동감합니다. 당신께서는 이 이야기들을 들으시면서 당신의 삶 속에서 결을 거슬러 빛을 해보고 싶은 당신만의 역사는 무엇인지 한번 떠올려 보셨나요? 그 안에서 혹시 잊고 있던 목소리나 성광처럼 스쳐 지나가는 어떤 이미지를 발견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